멀지 않은 과거 우리나라에는 마당에 개를 묶어놓고 키우고 있으면 어느 날 끈을 자르고 개를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은 개장수들이 많았겠지만 개를 훔쳐 잡아먹는 사람도 덜어 있었죠. 평민이라면 하루에 한 끼 챙겨 먹는 것도 쉽지 않은 이 막장 세계관에서는 사실상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 개장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강아지를 마당이 아닌 사람과 같은 집안에서 키우는 것이 보편화된 21세기의 선진 문화를 수용하여 우리의 강아지들을 안전하게 재우고 보호할 수 있는 홈 스위트 홈이 필요해요. 11차입니다. 이때까지는 자금이 모이면 바로바로 신병을 구입하는데 올인했지만 이번엔 신병 모집을 멈추고 안전한 거점을 구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리를 캐서 팔기 시작했어요. 거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빈 땅에 나만의 정착지를 짓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소모되는 비용이 너무 크기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곳 스퀴네는 현재 전쟁 중인 셰크 왕국과 신성 왕국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도시인 만큼 여러가지 이유로 무너진 채 방치된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집을 7,200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매물이 있어서 그동안 모은 구리를 모두 팔아 집을 겨우 구할 수 있었어요. 물론 부서진 채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건물이라 기본적인 수리가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셰크 왕국은 기본적으로 쉬지 않고 전쟁을 하느라 국력 낭비가 심해 빈곤한 국가여서 상점의 건축자재도 공급량이 부족하긴 했지만 국경지대인 만큼 풍족한 신성왕국의 스택이 가까워서 그날 저녁 자재를 공수하기 위해 홉스를 신성왕국으로 보냈어요. 자재값은 꾸준히 수익을 내는 구리 광맥이 있었기에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역시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걸 체감하게 되네요. 다만 밤늦게 도착해서 다음날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11일차입니다. 아침 일찍 교육소에서 7개의 건축자재를 수급했어요. 여기 7개 있네? 다만 현재 필요한 건축자재의 수인 11개에는 못 미쳐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던 중 하이브 마을에도 팔지 않을까? 근처 베인에 있는 하이브 마을에 가보기로 했어요. 여왕을 중심으로 기계 부품처럼 제품 생산과 장돌뱅이를 하면서 먹고 사는 하이브들의 특성상 그들의 마을에도 건축자재를 팔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곧 하이브 마을에 도착하니 하이브들은 그곳에 주로 서식하는 부리를 잡느라 정신없는 와중이었습니다. 일단 빠르게 상점에서 필요한 만큼의 건축자재가 있나 확인해봤는데 예상대로 충분한 만큼의 건축자재가 있어서 바로 확보해 주었어요. 그리고 펫마트에서 사료 사면 서비스로 주는 간식 받는 마음으로 부리 가죽과 고기들도 챙겨왔습니다. 하이브 인심 굉장히 훌륭하네요. 그렇게 한가득 챙겨서 집으로 돌아오던 와중에 갑자기 집에 있던 인원들이 일제히 교전을 알리는 빨간불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화면을 돌려보니 검은 약탈자 하나가 강아지들을 공격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어린 가루 2마리도 잡아서 자신감이 충분하니 이번엔 저희끼리 공격해보기로 했습니다. 옳지 물어. 인간 기준 성장 극초반을 넘어서야 원한이 대적할 수 있는 검은 약탈단을 상대로 우리 강아지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생각 이상이었습니다. 방어는 물론 방어구조차 입을 수 없는 동물들은 대부분 광범위한 공격 범위로 그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지만 뼈다귀개는 그런 다중 공격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다귀개 특유의 효율적이고 빠른 공격 모션은 4명에서 1명을 둘러싸고 한 번 빈틈을 보여줄 때마다 모두 함께 연달아 그 빈틈을 파고드는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전투 센스를 보여줬어요. 그 와중에 계속해서 상대를 멈칫하게 만드는 저의 석궁은 이런 뼈다귀개의 전투 스타일을 극대화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번 목표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성공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걸 보니 꽤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자재를 들고 돌아온 홉스를 통해 집을 수리한 결과 드디어 우리만의 홈 스위트 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됐다. 이제 이 집은 우리의 사유지로서 누군가가 우리의 강아지들을 먹으려고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면 든든한 셰크 경비병들이 막아줄 거예요. 12일차부터는 계속해서 구리를 채굴하는 한편 이제 전투에 자신감이 붙은 강아지들을 수련하는 데 시간을 쏟았습니다. 4번째 부대원인 케로베러스를 도시 근처로 순찰시키면서 싸울만한 적들을 찾아봤는데 때마침 도시 인근에서 굶주린 도적들을 발견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기절하자마자 바로 도축해버리는 굶도들은 피해 다녔겠지만 이제는 인간형 적도 이겨봤기 때문에 한번 전투를 걸어봤습니다. 도적들 중에는 취약체라지만 그래도 한 명 다구리가 아닌 3대4라는 크게 유리하지도 않은 대등한 숫자로 싸움을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꽤나 잘 싸워주었습니다. 단 한 명도 기절하지 않고 깔끔하게 적들을 정리하는 데 성공했어요. 마침 그들을 이끌던 대장 굶주린 도적은 현상금도 붙어있길래 야무지게 2,000캣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우리 옆을 지나가는 가루무리도 발견했습니다. 가루다. 지금까지는 경비병들에게 사냥을 의존해왔지만 그래도 지금쯤이면 혹시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기세 좋게 덤벼들었습니다. 겸손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루 선생님. 다시는 이 승리에 익숙함에 속아 체크 전사들의 소중함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한 번의 전투에서 모두가 쓰러져도 단 한 명만 살아남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는 것이 이 켄시라는 게임의 매력입니다. 물론 그조차도 통하지 않는 적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초반 구간에 열심히 단련을 해둬야겠죠.
13일 차이는 집에다가 소형 연구대를 설치하고 광석 보관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게 집을 산 가장 핵심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 집에다가 광석 보관함을 설치해두면 채굴형 구리를 구리 보관함에 보관하는 작업을 배정해서 무거운 구리 가방을 든 채 자동 왕복 운동을 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보관함을 설치한 후에 구리를 최대한 많이 채운 가방을 매는 게 아닌 인벤토리에 그냥 넣어서 무게 감소 효과를 받지 않은 과적 상태를 만듭니다. 그 상태로 보관함에 보관하기 작업을 시킨 후 새롭게 구리를 캐주면 자동 근력 수련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이죠. 왜 안 감? 가만 보니까 광석이 아니고 구리 보관함을 따로 설치해야 되네요. 내룡합니다. 여튼 구리 보관함을 만들어주니 이렇게 자동으로 근력을 수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회계의 땅처럼 자동화의 장점에 더해 퇴근 시간 없이 24시간 내내 돌릴 수 있어서 수련 효과가 2배입니다. 거기에 대해 근력 수련은 누군가를 짊어지고 있으면 수련 효과가 2배가 되는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4배에 가까운 효율을 뽑아낼 수 있죠. 14일부터는 근력 수련 자동화를 돌림과 동시에 누군가를 버리고 간 동물 사체 등을 도축해서 돈을 벌어 나갔습니다. 사실상 많은 부분들이 자동화로 이루어짐에 따라 댕댕이들도 여유가 많이 생겨서 그동안 스킨에서 생활하며 정도 많이 든 경비병들에게 댕댕이를 보내 장난치고 노는 등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낼 수 있었어요. 물론 이러고 멍 때릴 수는 없기에 벌어들인 돈을 재투자해서 2단계 연구대를 지었습니다. 집을 구매한 두 번째 핵심 목적은 댕댕이들의 빠른 치료를 위한 침대 건설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연구 테크를 올려서 침대를 지어야 했어요. 15일 차입니다. 이날부터는 주거와 식량의 안정을 찾았으니 본격적으로 부대원을 빠르게 늘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도 과거 신석기 시대의 농업혁명을 시작으로 주거와 식량의 안정이라는, 즉 먹고 사는 문제만 제대로 해결되면 항상 폭발적인 인구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저희 강아지 부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서 한 번에 땡구, 후추, 일구, 두식이라는 4마리의 부대원을 모집할 수 있었어요. 중간에 후추는 가루 아니냐고요? 그냥 조금 큰 강아지일 뿐입니다. 농담이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뼈다귀 개는 가방을 맬 수 없는데 앞으로 부대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식량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많은 식량을 한꺼번에 운송할 수 있는 가루를 하나 운용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어요. 물론 덩치만 봐도 가루 하나가 댕댕이들보다 몇 배는 더 먹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덩치값은 하는 친구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그리고 이왕이면 이렇게 된 거 댕댕이 부대에게도 PC를 적용해서 대부분의 병력을 뼈다귀개로 채우되 종족 할당제를 도입해 종족당 한 마리는 두자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일찍 샘사막을 떠나 스퀸으로 향했는데 아무래도 한 번에 너무 많은 신병들을 데리고 움직이다 보니 혹여 싸움이 벌어지면 너무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해서 중간 정착지에 들려 남은 돈을 잘잘 털어서 경호원을 고용했습니다. 앞서 초반에 너무 가진 게 없어서, 그리고 생방송 시청자분들이 후원을 하며 장명한 강아지들이 금방 죽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려서 세이브로드가 좀 많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과 체계를 갖췄으니 혹여 신병을 잃더라도 가능한 세이브로드를 하지 말자고 다짐했기에 리스크를 줄여야만 했어요. 경호원을 고용한 직후 스퀸 쪽에서는 한참 마약 상인들이 신나게 경비병들에게 두들겨 맞고 있더라고요. 관문 도시어도 같은 형태인 스퀸은 체크 왕국의 법에 따라 HCC 검문을 엄격하게 하는 편인데 이는 플레이어가 아닌 NPC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되어 불시 검문에 걸린 마약상들이 두들겨 맞는 모습을 가끔씩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때마다 소소하게 용돈벌이가 되어주기도 해서 제게는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경호원 고용 비용을 메꿀 수 있게 됐네요. 그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안전하게 신병 수송을 담당한 홉스가 스퀸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16일에는 마약상들을 털어서 번 돈으로 삼식이를 영입했습니다. 정작한 용민이 가지고 있던 동물 중 유일하게 하나 남은 뼈다귀 개였기에 당분간은 리젠되기를 기다려야 했지만 뭔가 유독 귀엽더라고요. 저번 방문 때 후추가 매일 가방을 사는 것을 까먹어서 뒤늦게 구매하려고 했는데 딱 2,000원 하더라고요. 마침 슈중에 1,000원밖에 없길래 금방 벌어다 주려고 잠깐 샘사막에 머무르면서 갖다 팔 구리 채굴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샘사막의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 대규모 굶주린 도적단이 유목민 정착지를 습격하면서 홉스와 삼식이 모두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홉스는 다행히 당구를 알아본 유목민들이 치료해줬지만 삼식이는 결국 눈앞에서 도적에 의해 잡아먹히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삼식이 안 된다. 슬픔에 빠진 저는 홉스를 통해 삼식이의 가죽과 이빨을 챙겼습니다. 절대 삼치기를 사는데 쓴 5,000원이 날아가서 이거라도 팔아서 메꾸자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을 시장에 유통함으로써 생전에 하지 못한 세상 구경도 하라는 마음에 챙긴 것이니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유목민 선생님도 이런 제 마음에 감동했는지 삼식이의 가족을 세상을 향해 보내주는 것에 동의하면서 가루 가방을 내어주셨습니다. 17일과 18일 차이는 다시 복귀한 홉스를 통해 열심히 구리를 켜서 신병 모집 비용을 모았고 19일 차이는 그동안의 연구와 더불어 재료들을 구입해 드디어 집에 첫 침대를 건설했어요. 그리고 저의 근력 수련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서 근력 50을 찍고 드디어 근력 가방을 홉스에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마침 근력 가방을 넘기자마자 하늘도 저에게 축하를 해주고 싶었는지 도시의 불법 단속에 걸린 상단을 보내주셔서 상단의 물건을 전부 가지고 있던 가루를 통째로 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캐러밴 상인들과 척을 지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기절한 틈을 타 몰래 털되 가루를 도축하지는 않았어요. 역시 저는 동물 보호를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20일차입니다. 하늘이 보내주신 축하금을 통해 샘사막으로 이동해 새로운 댕댕이 신병과 부대에서 황소 역할을 맡아줄 변소를 구매했어요. 이번 신병은 그냥 뼈다귀 개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오랜만에 바닐라 순정의 맛이 그리워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지 절대로 이름 짓는 걸 까먹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이름이 중요하겠습니까? 애정이 중요한 거죠. 이제 가루와 항소가 하나씩 생겼으니 조금 마음이 놓이긴 합니다. 사실 뼈다귀개의 무력은 우리가 다수일 때는 꽤 좋은 것 같지만 태생적으로 한 번에 한 명밖에 공격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추후 맞이하게 될 대규모 거미 군단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불리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가 오면 이 두 친구들이 활약해줘야만 할 겁니다. 21일차부터는 홉스의 근력작과 더불어 부대원 모집 및 수련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22일차에 지나가는 염소떼를 사냥하기도 했는데 뭔가 동물들끼리 떼싸움하는 걸 보니까 가슴이 뭔가 웅장해지기도 하면서 훌륭하게 사냥을 해내는 모습을 보고 조금은 벅차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이제는 도축당하지 않을 기반을 튼튼하게 마련해뒀고 어지간해서는 전멸하지 않을 자신도 있으니 최대한 적극적으로 사냥과 전투를 반복해서 댕댕이들의 강인함과 공격 속도, 공격력 등을 강화해 나가야만 합니다. 나이를 먹어 장로급이 된다면 알아서 강해지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이런 스탯을 수련하면서 큰 장로동물과 아닌 동물의 차이는 꽤나 큰 편이기에 근면성을 발휘해야만 해요. 그렇게 23일차에는 삼식이 마크트와 더불어 떡살, 오징어, 도그밋을 영입했고 25일차에는 육개장과 칠면조, 팔보채, 구우콘을 영입했습니다. 뭔데 이 네이밍 센스. 사실 유목민 정착지에 재고로 들어오는 동물이 리젠되기까지는 꽤나 시간이 걸리는 편인데 세이브 파일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면 빠르게 리젠을 돌릴 수 있게 돼요. 26일차엔 아침 일찍 댕댕이들 밥을 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셰크가 저에게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꼬우면 한판 뜨자고 했더니 역시 셰크족은 셰크족인지 바로 출입구로 나오라고 하길래 저는 인간답게 출입구에 모든 부대원을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셰크놈도 갑자기 댕댕이 부대를 보더니 이건 너와 나 둘 사이의 문제지라며 떡밥을 깔고 정정당당히 결투하는 척을 하면서 이 비겁한 새끼, 명예도 모르는 새끼들. 냅다 본인의 군인 친구들을 부르더라고요. 맨날 전투와 명예만 부르짖던 셰크놈들이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도 그럼 공평하게 초능력을 사용해서 시간을 돌렸더니 좀 전까진 싸우자고 가오를 뒤지게 잡던 놈이 너랑 이제 안 싸우자를 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말 셰크의 강함에 대한 본질을 마주한 것 같습니다. 여튼 이 사건 이후로 셰크들에게 완전히 질려버려서 새로운 수련 장소를 향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강아지 16마리, 가루와 황소 1마리, 인간 둘하여 총 20명이 모인 김에 이제는 영입보다도 수련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기도 했어요. 일단 목표로 잡은 곳은 북쪽의 안개섬입니다. 갑자기 웬 안개섬이냐 하시겠지만 안개섬의 식인종들은 적당히 약하면서도 물량은 뒤지게 많아서 쉬지 않고 수련할 수 있고 나름 취향도 확고해서 인간은 맛있게 먹지만 동물은 기절한 모습을 봐도 별로 신경도 안 쓰는 동물 동료를 수련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북쪽으로 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셰크 전사가 들깨무리와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혼자 17마리를 학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짝 이번 목표를 성공할 수 있을지 두려워지기도 했어요.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한번 그 셰크 전사를 기습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별거 없네요. 들깨물이랑 지금 우리 부대원들과는 크게 다를 바가 없을 텐데 좀 이상하네요. 일단 이 셰크 전사는 도적도 아니라서 이 친구를 공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좀 곤란할 테니 증거 인멸을 위해 함께 안개섬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게도 베인을 지나가던 중 서브 하이브 친구들이 납치범이라면 우리를 두들겨 패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보다 셰크들과 하이브들이 사이가 좋았나 봅니다. 여튼 이 친구들과의 전면전은 압도적인 물량차로 바로 전멸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베인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시간을 돌려 셰크 친구를 놔주었는데 갑자기 국경지대에 잘 서식하지도 않는 하얀 고릴로가 우리를 향해 돌진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니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V 체력이 270에 달하는 강적이긴 했지만 나름 다군 자신있기도 하고 우리 댕댕이들의 압도적인 DPS를 활용해 우리 측 피해는 한 명이 기절하는 것을 끝으로 잡아낼 수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베인이 하얀 고릴로의 주요 서식지 중 하나더라고요. 그 와중에 한입 해보겠다고 굶주린 도적 하나가 끼어있길래 괘씸한 마음으로 조져주었습니다. 우리가 고릴로를 해치우자마자 아까 풀어준 뒤 눈치를 보며 숨어있던 셰크 전사도 제 갈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근처를 순찰하던 신성왕국의 병사들을 만났군요. 어찌됐건 증거인멸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베인과 드래그 평야를 지나서 27일차 이른 새벽 안개섬에 진입했어요. 이곳에서의 가장 위험한 상황은 대규모로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안개의 무리를 만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차 목표는 스크린에서 했던 것처럼 안개섬의 생존 거점 몽그렐에 도착하여 그곳의 병사들의 지원을 받으며 싸우는 거예요. 은신을 통해 계속해서 이동하며 간간히 무리에서 이탈한 안개인들을 무찌르면서 나아갔는데 하필 앞에서 안개 일꾼들이 묶어둔 식사를 취하러 이동하던 안개 왕자와 중갑병 무리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제발 때리지 말아달라고 바짝 기어서 갔는데 다행히 음식이 눈이 팔렸는지 우리를 무시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어느덧 안개로 가득한 거대한 구덩이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두 구덩이 사이에서 겨우 안개에 덮이지 않은 좁은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구덩이 속에서 안개인들이 쏟아져 나와 우리를 덮치는 불길한 장면이 제 머리 쪽을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협곡만 넘는다면 몽골을까지는 금방이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마음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이 방법이 유효했는지 무사히 그 구간을 넘길 수 있었고 어느덧 드디어 식인종들로부터 살아남고자 하는 이들이 모인 도시 몽골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만난 셰크 전사의 장비를 처분하고 잠깐 돌아서려고 하는 순간 진짜 존내 귀엽네 그냥. 너무도 간절하게 같이 가자고 쳐다보는 삑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영입해버렸습니다. 사람이 둘이든 셋이든 거기서 거기겠죠. 이렇게 된 거 댕댕이들 항문낭 짜는 역할이라도 시켜야겠습니다. 몽골의 입구에선 시시때때로 안개인들이 침입을 시도해서 꽤 자주 전투가 벌어집니다. 게다가 안개왕자가 주는 6,000원은 바깥에서 굴이나 파는 것보다 훨씬 좋은 수입원이에요. 그렇게 안개섬에서의 수련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련을 계속하면서 안개 중갑병을 상대로 5마리의 강아지가 합동공격을 하는 모습은 진짜 무슨 만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서의 원활한 생활을 위해 많은 침대를 보유하고 있는 도둑길드와 동맹을 맺으려 했는데 마침 도둑길드 몽골 지부장이 안개인들에게 심형나게 당하고는 치명상을 입어서 회복을 시켜주며 호감작을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충격이 컸는지 본인이 지부장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홉스를 중심주로 파견해서 동맹을 맺어줬습니다. 28일 차입니다. 이곳은 스킨과 달리 도시 정문을 작살포탑으로 잔뜩 무장해둬서 오히려 도시 앞에서 싸우는 게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동물은 먹힐 위험도 없으니 좀 더 깊숙이 가서 수련하기로 했습니다. 안개인들이 한참 식사를 진행하는 곳에서 싸움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안개 중갑병 무리조차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는 수준이네요. 하지만 오히려 강인함 작도되니 좋습니다. 그래도 나름 어느새 성체의 단계에 접어든 타니가 최고 참이랍시고 마지막까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앞으로가 기대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렇게 동물들이야 먹힐 걱정 없다지만 동행하는 인간 조련사들은 항상 납치되지 않게끔 세심한 케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몽골엘 바로 앞에 있던 안개인 동지에서 수련을 진행해서 몽골엘의 닌자 병사들이 우리 모두가 기절한 사이 지켜준 덕분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덕분에 저는 다리가 부러졌음에도 귀신같이 왕자 뚝배기를 수집하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29일 차에는 이곳 근처에 특별한 뼈다귀 개가 있다고 해서 서쪽으로 출장을 나섰습니다. 안개섬 서쪽 해안 근처에 채집으로 유명하는 채집꾼들의 마을이 있는데 듣기로는 무슨 다른 강아지들의 1.5배의 몸집을 자랑하는 강아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특별한 염소도 같이 판다고 해서 모든 동물 동료 컬렉션도 모일 겸 가보기로 했습니다. 어느새 도착한 채집꾼 마을에서 한 집에 들어가니 정말 뭔가 엄청 큰 뼈다귀 개가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수상한 이주민이 이 동물을 팔고 있었는데 조금 비싸긴 했지만 진짜 범상치 않더라고요. 이름은 고심 끝에 큰 친구에게 어울릴 것 같은 대봉이라고 지어줬습니다. 반대로 염소 친구는 사실상 일반 염소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냥 소봉이라고 지어줬어요. 이 친구는 켄시에서 유일한 유니크 뼈다귀 개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다른 유니크 동물 동료는 이름만 특이할 뿐 사실상 다른 점이 딱히 없지만 이 친구의 특별한 점은 무엇보다 시스템상 도축당하는 개념 자체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기절하더라도 도축으로 인해 죽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합류한 대봉이의 위세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거의 소에 육박하는 크기와 다른 뼈다귀 개보다 뛰어난 체력으로 안개 중갑병까지 압도하며 전투를 이끌어 나갔어요. 이런 대봉이의 화력은 다른 어린 강아지들에게 귀감이 되어 그가 쓰러지더라도 모두가 함께 적을 쓰러뜨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봉이는 그냥 염소였습니다. 어쨌든 이걸로 우리 댕댕이 부대의 모든 조각이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이날부터는 저를 비롯한 홉스와 삑은 최대한 뚝배기 수확을 통한 식량 공급 및 어린 강아지들이 죽지 않게 치료하는 데에만 집중하였고 댕댕이들의 성장을 기다리며 훈련에 전념했어요. 그렇게 수련을 하다 보니 몽골의 앞마당에 있던 안개인 동지가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나무 기둥에 묶고 미끼로 삼아 안개 왕자를 유인해 훈련을 지속했어요. 물론 그러다가 다리를 잃을 뻔하기도 했지만 어차피 강인함이 올랐으니까 오히려 좋았습니다. 물론 아예 의수를 장착하면 더 강해지게 하겠지만 그래도 이번 도전에서는 제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건 최소화하고 싶기도 했고 신성왕국의 은혜도 입었으니 가능한 의수는 끼지 않은 채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안개 왕자를 유인하는 방법을 고민하던 도중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매일 굶주림에 시달리는 안개왕자는 안개섬 어디에 있든 누군가가 막대에 묶이면 찾아와서 포식을 행하는데 그 포식은 동족을 향해서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 안개왕자는 동족을 맛보며 죽어가겠군요. 그렇게 약 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수련을 해나갔습니다. 34일차부터는 일반 중갑병들보다 훨씬 강한 안개 근위병이 우리를 공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압도적인 덩치에 머리 체력이 400에 육박하는 말 그대로 괴물 같은 녀석이라 처음 만났을 때는 결국 이 친구를 막지 못하고 모두 쓰러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대봉이 합류와 더불어 타니를 비롯한 케르베로스까지의 초반 댕댕이들이 성인급에 오른 뒤로는 안개 중갑병이나 왕자조차도 딱히 큰 위협은 되지 못해서 오히려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처음에 조우한 근위병은 몽그렐의 도움으로 잡을 수 있었는데 죽인이 안개왕자의 머리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알집을 주더라고요. 계속된 수련 끝에 35일차엔 안개병을 상대로도 처음 승리를 거뒀고 대봉이 장로다. 36일차엔 4월 때보다 정치했던 대봉이가 드디어 장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대의 첫 장로네요. 장로급이 되니 체력도 200이 넘는 정말 생체 스켈레톤이 되어버렸습니다. 43일 차입니다. 더 이상 근위병이든 중갑병이든 수련의 의미가 퇴색될 정도로 강해진 강아지들을 이끌고 안개섬을 졸업하기 위해 안개왕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대봉이를 제외한 다른 강아지들이 장로가 되기까지는 아직 10일 정도가 남았지만 과연? 생각보다 애들이 잘 싸워서 안개왕 정도는 돼야 조금 수련이 될 것 같았... 오! 니용? 생각보다 너무 쉽게 잡아버렸네요. 약 2주 동안 무지성으로 안개인들과 나뒹굴다 보니 어느새 괴물이 되어가고 있나 봅니다. 슬슬 안개섬을 떠날 때가 된 것 같네요. 이제는 드디어 우리의 목표를 하나씩 이루기 위한 원정을 시작할 때입니다.